7. 미차의 큰 비밀, 야유를 봤다. 여러분 하고 그가 예의가 흥분해들 듯 말을 시작했다. 그 돈은 완전히 고백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 돈은 내 돈이었습니다. 검사와 예심 판사는 영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자 얼지나 실망했는지 얼굴이 죽을 상이 됐다. 당신 돈이라니요? 라고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중얼거렸다. 오후 5시만 해도 당신 자신의 진술에 따를 때 에이 그날 5시니 나 자신의 진술이니 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내 돈, 다시 말해 내가 훔친 돈이 옳시다. 다시 말해 내 돈이 아니라 훔친 돈, 내가 훔친 돈이고 액수는 1,500루블이었고 그 돈은 쭉 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목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목에서, 바로 여기 내 목에서. 그건 여기 나의 목에 걸려 있었죠. 걸레 쪽 안에 담아 꿰맨 뒤 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벌써 5월 전부터, 벌써 한 달째 수치심과 치욕감을 무릅쓰고 그 돈을 달고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에게서 그 돈을 착복하신 겁니까? 여러분은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제 좀 직설화법을 써도 되실 텐데 참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이 돈을 어쨌거나 훔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정말로 착복했다고 해도 좋아요. 내 생각으론 훔쳤다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완전히 훔쳐버린 거죠. 어제 저녁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방금 말씀하신 바론 벌써 한 달 전에 그 돈을 손에 넣었다면서요? 그랬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훔쳤습니다. 말 좀 막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죠. 이건 어쨌거나 힘겨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나의 옛 약혼자였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베르호보체바가 나를 불러서는 누군지 아시죠? 알다마다요. 예,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고결하게 거지없는 영혼, 고결한 영혼 중에서도 가장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증오해왔죠. 오래전부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로 이유가 있어서 증오해온 거죠. 가첼리나 이바노브나가요? 예심판사가 놀라워하며 되물었다. 검사도 역시 눈에 힘을 팍 주며 미차를 응시했다. 오,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그녀 얘기를 들먹이다니 나는 정말 야비한 놈입니다. 그래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경멸해 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맨 처음 그때 내 집을 찾아왔던 그때부터. 하지만 됐어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알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전혀 그럴 필요도 없지요. 정작 필요한 건 그녀가 한 달 전에 나를 불러서 모스크바에 있는 자기 언니와 또 다른 한 여자 친척에게 붙여달라며 나한테 3천을 건네주었다는 사실뿐이고 나는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인생에서 그야말로 숙명적인 시간에 일어났는데 내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순간 나는 이제 막 다른 여인을, 지금의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덕택에 지금 저기 아래층에 앉아있는 저 여자 그루셴카를 나는 그때 그녀를 이곳 모크로에로 데려와서 이틀간 그 저주받은 3천의 절반 즉 1,500을 탕진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남겨놓은 이 1,500을 나는 부적 대신 목에 달고 다니다가 어제 뜯어서 탕진해버린 거죠. 그리고 남은 돈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800루블입니다.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 어제 1,500에서 남은 잔돈이죠. 실례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디 한 달 전 그때 당신이 여기서 탕진한 돈은 1,500이 아니라 3천이었고 이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누가 세봤나요? 내가 누구한테 세보라고 시킨 적이 있던가요? 아니 당신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정확히 3천을 탕진했노라고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도시에 대고 그렇게 말했고 또 온 도시가 그렇게 말했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 모크로에서도 다들 3천이라 생각했죠. 다만 그럼에도 내가 탕진한 돈은 여하튼 3천이 아니라 1,500이었고 나머지 1,500은 부적 주머니 같은 것에 꿰매 두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 돈은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거의 기적 같은 얘기군요.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중얼거렸다. 실례지만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마침내 검사가 입을 열었다. 혹시 이전에 누구한테든 그런 정황을 알려준 적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한 달 전 그때 이 1,500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노릇이군요. 정녕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침묵이 필요했죠? 무슨 이유에서 그것을 그토록 큰 비밀인 양 감춰왔던 겁니까? 제 말을 좀 더 정확히 풀자면 이렇습니다. 즉 마침내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당신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그토록 치욕적인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다시 말해 물론 이건 상대적인 얘기지만 이 행위, 다시 말해 정확히 타인의 3천 루블을 착복한 행위는 틀림없이 일시적인 일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최소한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극히 경솔할 행위를 따름이지 그렇게까지 치욕적인 행위는 아니며, 그 밖에도 당신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심지어 극히 창피스러운 행위일 수는 있다는 점엔 저도 동의합니다만 어쨌거나 창피스러운 일이지 치욕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컨대 저의 결론인즉 당신이 탕진한 베르호프체바 양의 이 삼촌에 대해서는 구태여 당신의 고백이 없어도 이미 많은 이들이 요 한 달 내내 짐작하고 있었으며 저 자신도 그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미하일 마카로비치도 예를 들면 들었다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의 전설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떠도는 유언비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직접 누군가에게 이 점을, 다시 말해서 이 돈이 베르호프체바 양의 것이라는 점을 고백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신의 말 맞다나 따로 떼놓은 이 1,500루블을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비밀로 간주해 왔을 뿐더러 심지어 당신의 그 비밀에 어떤 공포감마저 결부시켰다니, 아니 이런 비밀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다니 통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방금도 이걸 고백하느니 차라리 진역살이를 하겠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검사는 입을 다물었다. 이만저만 열을 올린 게 아니었다. 그는 짜증은 물론이고 아주 떼놓고서 성질을 부렸으며 심지어 말을 곱게 써야 된다는 생각도 버린 채 속에 쌓여있던 것을 죄다 두서없이 거의 되는 대로 내뱉었다. 치욕은 이 1,500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1,500을 그 3천에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미차가 확고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검사가 짜증스럽다는 듯 피식 웃었다. 기왕지사 창피스러운 방법, 아니 당신의 표현대로 치욕적인 방법으로 3천을 싹 먹어놓고서 당신 재량껏 판단하여 그 3천에서 절반을 따로 떼어놓았는데 바로 이게 뭐가 치욕적이라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3천을 착복했다는 사실이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냐가 아닙니다. 그나저나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 절반을 따로 떼놓았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놈의 목적이란 것이 문제올시다. 미차가 소리쳤다. 야비하게, 다시 말해 잔머리를 굴려 어떤 이해타산을 갖고 따로 떼놓았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해타산이란 것 자체가 곧 야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야비한 짓은 한 달 내내 계속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여러분도 참 놀랍군요. 하지만 정말로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설명해 드리죠. 보십시오. 내 말을 찬찬히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내 명예를 믿고서 맡긴 3천을 착복하여 그 돈으로 한판을 벌이고 결국엔 돈을 죄다 탕진한 뒤 아침녘에 그녀 앞에 나타나 가차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의 3천을 탕진해버렸지 뭐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짓입니까? 천만에 좋지 않죠. 떳떳지 못하고 옹졸한 짓이며 그야말로 짐승처럼 자제력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도둑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도둑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탕진하긴 했지만 훔치진 않았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훨씬 좀 더 이속을 차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을 찬찬히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또 갈팡질팡 할 테니까요. 어째 머리가 빙빙 도는군요. 어떻든 두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즉 여기서 3천 중 오직 1,500만을, 즉 절반만을 탕진하는 거죠. 그러곤 이튿날 그녀 앞에 나타나 이 절반을 내놓으면서 가차 나는 추접하고 경솔한 야비한 놈이지만 그래도 절반만이라도 받아줘. 벌써 절반을 탕진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절반도 곧 탕진하고 말 텐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제발 받아줘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짐승이든 야비한 놈이든 다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도덕은 아니죠. 진짜 도덕이라면 분명히 절반의 잔돈도 다시 돌려주지 않고 그것마저도 착복했을 테니까 완전히 도덕은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녀는 절반을 서둘러 갖다 준 걸 보면 나머지도, 즉 이미 탕진한 돈도 마저 갖다 줄 거다. 평생 돈을 구하러 다니고 일을 하게 될지라도 어쨌거나 꼭 구해서 돌려줄 것이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비한 놈이긴 하지만 도둑놈은 아니라는 거죠. 도둑놈은 아니다. 누가 뭐래도 도둑놈은 아니라고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칩시다. 검사가 싸늘한 웃음을 머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당신이 이걸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차이를 갖는 걸로 생각하신다니 참 얄궂군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야비한 놈이 될 수 있고, 아니 정말로 누구나 다 야비한 놈이기도 하지만 도둑놈이라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야비한 놈 중에서도 최고로 야비한 놈만이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든 나로선 이런 섬세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재간이 없지만 어쨌거나 단 도둑놈은 야비한 놈보다 더 야비하다. 바로 이게 내 소신이 옳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꼬박 한 달 동안 몸에 돈을 지니고 다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마음만 먹으면 돌려줄 수 있고, 고로 나는 더 이상 야비한 놈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도 결단을 내리란 말이다. 이 야비한 놈아 라고 스스로를 재촉하면서도 도무지 결단이 서지 않더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꼬박 한 달 동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잘한 일이냐고요. 그다지 잘한 일은 못된다 쳐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점에 관해선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사가 자제력을 발휘하며 대답했다. 아니 대체로 이런 섬세한 감정이나 차이에 관한 시시콜콜한 얘기는 전부 제쳐두고 이번에도 괜찮으시다면 바로 본론을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맨 처음으로 이 삼천을 그런 식으로 나누었는지, 즉 무엇을 위해 절반은 탕진하고 나머지 절반은 숨겼던 겁니까?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숨겼습니까? 따로 떼놓은 이 1,500을 본질적으로 어디다 쓸 생각이었습니까? 이 답을 꼭 듣고 싶군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아, 그랬군요. 정말 그랬군요. 미차가 자기 이마를 툭 치면서 소리쳤다. 죄송스럽게도 중요한 건 설명해 주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기만 했군요. 설명만 했다면 그놈의 목적, 그 목적 속에 치욕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대부분 이해했을 텐데. 실은 말입니다. 우리 영감, 즉 고인이 된 아버지가 계속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 변화를 들쑤셨대했는데 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채 그 당시 그녀가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런 생각에 빠졌죠. 즉 만약 그녀가 갑자기 결단을 내린다면 나를 괴롭히는 일도 지쳐서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영감이 아니라 당신이야. 나를 세상 끝까지 데려가 줘 라고 말한다면 어떡하나 하고요. 나한테는 고작 20코페이카짜리 은화 2닙밖에 없는데 그때 무슨 돈으로 데려갈 것이며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끝장이다 싶었죠. 그때만 해도 나는 그녀를 잘 몰랐고 또 그 속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녀한테는 돈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빈 털털이 신세를 절대 곱게 봐주지 않을 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삭빠르게 3천 준 절반을 따로 떼낸 뒤 태연자약하게 바늘로 꿰맨 거죠. 잔머리를 굴려 이에 타산을 갖고서 꿰맸는데 술판을 버리러 가기 전까지 열심히 꿰매다가 다 꿰매자마자 곧장 나머지 절반의 돈을 갖고 술판을 버리러 간 겁니다. 정말 너무나 야비한 짓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까? 검사는 큰 소리로 웃어댔고 예심 판사도 만만치 않았다. 제 생각으론 그렇게 자제력을 발휘하여 그 돈을 다 탕진하진 않았으니 숫제 현명하고도 도덕적인 처사였던 것 같은데요. 니콜라이 페브로프노비치가 킥킥거렸다. 어차피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오 맙소사, 내 말을 통 이해하지 못하다니 무섭습니다. 이 1,500을 가슴속에 꿰매 넣고 다니면서 날마다 시시각각 너는 도둑놈이다 이 도둑놈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때문에 요 한 달 내내 흉포하게 굴었고 또 바로 이 때문에 술집에서 주먹질을 했고 또 바로 이 때문에 아버지를 취업했으니 이게 다 스스로를 도둑놈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니까요. 심지어 내 동생 알로세한테도 이 1500에 대해서는 선뜻 털어놓지 못했는데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까지 나 자신을 야비한 놈의 날강도로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동안만 해도 한편으로 날마다 시시각각 아니야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너는 어쩌면 아직은 도둑놈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카차를 찾아가서 이 1500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바로 어제 팬이한테 들렀다가 페로친 집으로 가던 도중 목에서 나의 그 부적 주머니를 뜯어내기로 마음먹었고 그전까지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일단 뜯어내자마자 그 순간 곧바로 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논쟁의 여지도 없이 도둑놈에다가 평생 동안 떳떳지 못한 인간이 된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부적 주머니를 떼어낸과 동시에 카차를 찾아가 나는 야비한 놈이긴 하지만 도둑놈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꿈도 갈기갈기 찢어버린 셈이니까요. 이제는 이해하실 테죠? 정말 이해하시겠죠? 왜 다름 아닌 어젯밤에 이런 결심을 하신 거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가로막았다. 왜냐고요? 그 참 질문 한번 웃기네요. 왜냐하면 새벽 5시 이곳에서 동틀역에 스스로를 죽이겠노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이 야비한 놈으로 죽건 고결한 놈으로 죽건 어쨌거나 매한가지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천만의 말씀 매한가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간밤에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내가 늙은 하인을 죽였다는 사실도 이 때문에 시베리아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아니었으니 대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사랑이 결실을 맺어 바야흐로 내 앞에서 천국이 다시 펼쳐진 때가 아닙니까?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괴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즉 어쨌거나 내가 마침내 가슴팍에서 이 저주받을 돈을 뜯어내 다 써버렸고 고로 이제 나는 이미 빼도 박도 못하고 도둑놈이 되었다는 이 저주받을 의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피가 끓어오는 심정으로 반복하건대 간밤에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비한 놈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야비한 놈 주제에 그렇게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어야 하는 겁니다. 미차는 창백했다. 극히 흥분하고 있었음에도 그 얼굴은 녹초가 될 만큼 기진맥진한 기색이었다. 슬슬 이해가 되는군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검사는 부드러운 심지어 어떤지 동정심까지 깃든 듯한 어조로 말을 질질 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만큼 제 생각으론 그저 신경이 그러니까 신경과민 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의 꼬박 한 달간 스스로를 그토록 괴롭혀온 고뇌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라면 왜 당신은 당신에게 이 1500을 맡긴 그 여자분을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은 그 당시 당신의 정황이 몹시 끔찍했다고 묘사하시는데 왜 그 여자분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떠오를 법한 타협안을 모셔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실수를 점잖게 고백한 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빌려달라고 그분한테 부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마음이 관대한 데다가 당신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보았다면 물론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서류까지 구비되어 있고 혹은 끝으로 당신이 삼손오퍼 상인과 호올로코버 부인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그런 담보물까지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당신은 그 담보물을 유효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차는 갑자기 새빨개졌다. 아니 내가 그 정도로까지 야비한 놈으로 보입니까? 설마 진담은 아니겠죠? 그는 검사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못 믿겠다는 듯 붕괴하며 말했다. 아니요 그야말로 진담입니다. 왜 진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검사는 자기 쪽에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건 정말 야비한 일이군요.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말씀드리죠. 하는 수 없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지옥 같은 나의 속사정을 전부 고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여러분은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뒤엉켜서 얼마나 야비한 타협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놀랄 겁니다. 그나저나 알아두십시오. 저도 이미 이 타협안을 지금 검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타협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검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한 달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미 그의 가차를 찾아갈 결심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까지 야비했다니. 하지만 그녀를 찾아가 내가 그녀를 배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배신의 대가로, 즉 이 배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 배신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 이 가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부탁이라니, 듣고 있습니까? 부탁이라니요. 그 즉시 그녀를 버리고 딴 여자, 그것도 가차를 정오한 나머지 심한 모욕까지 준 그 여자, 그 연적과 함께 도망을 치라니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검사님? 정신이 어찌 되건 말건 물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긴 했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의 주장대로 만약 이 일에 정말로 질투가 개입될 수 있었다면, 그래요, 어쩌면 그런 유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검사가 희죽 웃었다. 어쨌든 그건 너무도 추잡한 짓이었을 겁니다. 미차가 광포하게 주먹으로 탁자를 탁 쳤다. 그건 구린내가 나는 짓입니다. 정말 생각도 할 수 없군요. 게다가 말입니다. 그녀는 나한테 이 돈을 그냥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냥 줬을 겁니다. 분명히 줬을 테죠. 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만끽하기 위해서 줬을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마음에서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역시 지옥 같은 영혼의 소유자요, 또 위대한 분노를 간직한 여성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돈을 받았을 테죠. 받았을 겁니다. 받고서는 그 대신 한평생을, 맙소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건 이런 생각이 극히 최근,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저께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내가 한밤중에 내 아가버이를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던 그때 말이죠. 그 다음엔 어제 하루 종일 그랬죠. 기억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랬어요. 어떤 사건 말이죠? 니콜라이 페아드로포노비치가 호기심을 갖고 끼어들려 했지만 미차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서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끝맺었다.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죠. 여러분, 아니 평가로는 부족하지 평가가 아니라 높이 쳐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나를 수채 존경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확 죽어버릴 겁니다. 자살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부터 훤히 보이는군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훤히 보인다고요. 아니, 사실 이런 것까지 기록할 생각입니까? 그가 이렇게 소리쳤는데 이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금 하신 것은 말이죠. 하고 니콜라이 파르표노비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르호프 체바양에게 가서 그 금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단 말이죠. 정말로 이건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대한 증언입니다.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전체에 관해서 특히 당신에게도, 특히 우리에게도 중대한 증언이죠. 정말 얼토당토 않군요, 여러분. 하고 미차가 손뼉을 탁 쳤다. 설마 그것마저도 쓰지는 않겠지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말하자면 내 영혼을 여러분 앞에서 반쪽으로 찢어 보였구만. 여러분은 그것을 이용하여 양쪽 상처의 찢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다 쑤셔대고 있군요. 맙소사. 그는 절망에 차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검사가 말을 끝맺었다. 지금 기록된 것은 전부 나중에 당신에게 직접 들려드릴 것이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의 말에 따라 바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금 벌써 3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즉, 정말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부적 주머니에 꿰매 넣었다는 얘기를 당신에게서 들은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만. 아무도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은 정말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죄송합니다만 이 일은 꼭 해명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당신이 직접 당신 입으로 3천을 다 써버렸다. 그것도 1,500이 아니라 3천을 썼다며 곳곳에 떠벌리고 또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증인이 우리에겐 수십 개나 좋게 쌓여 있으며 더욱이 지금 그러니까 어제 또 돈이 생겼을 때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도 3천을 가져왔노라고 공언하는 등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증인이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겠죠. 수백은 무슨 증인이라면 아주 수두룩하게 쌓여있겠죠. 수두룩한 사람들이 한 1,000명은 들었을 테니까요. 미차가 소리쳤다. 그거 보십시오. 다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이라는 말이 뭐든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내가 거짓부릉을 했고 다들 나를 따라서 거짓부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표현대로 거짓부릉을 해야 했다는 거죠? 알게 뭡니까? 허풍을 뜨느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요. 자, 봐라. 이렇게 많은 돈을 탕진했다. 이런 거죠. 또 어쩌면 꿰매놓은 돈을 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젠장. 같은 질문을 왜 몇 번씩이나 하는 겁니까? 뭐 거짓부릉을 했고 물론 한 번 거짓부릉을 찌꺼리고 나니 더 이상 그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럼 사람이란 것이 무엇 때문에 도리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해결하기 힘들죠.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검사가 훈계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당신의 목에 달려있던 그 주머니, 당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부적 주머니는 컸습니까? 아니요, 안 컸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크기였습니까? 100루블짜리 지폐를 절반으로 점으면 바로 그 크기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그 헌금 조각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디든 당신에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젠장, 정말 바보 같은 소리만 늘어놓는군요. 어디 있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그것을 목에서 떼냈습니까?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집에 들르지도 않았다면서요. 페냐 집을 나와 페루오친 집으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목에서 떼내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 캄캄한 데서요? 아니 그럼 양초라도 있어야 되나요? 그냥 순식간에 손가락으로 해치웠습니다. 한 길에서 가위도 없이요? 광장이었던 것 같군요. 그리고 대체 가위가 왜 필요하죠? 낡아 빠진 걸레 쪽이어서 곧바로 찢어졌는 걸요. 그 다음엔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 숨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렸죠. 정확히 어디죠? 그 광장, 여하튼 그냥 광장이었습니다. 광장 어디였는지 알게 뭐람? 게다가 그걸 알아서 어디에 쓰시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당신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니까 그렇죠. 아니 왜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한 달 전 당신이 그걸 꿰맬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직접 꿰맸으니까. 바느질은 할 줄 아십니까? 군인은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일에 무슨 바느질 솜씨 따위도 필요 없죠. 옷감은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꿰매는 그 걸레 쪽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정말로 지금 비웃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린 웃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습니다.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어디서 걸레 쪽을 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선가 구했겠죠. 그런 것이라면 기억에 두었을 법한데요. 아이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속옷이나 셔츠 같은 곳에서 뜯어냈겠죠. 이거 정말 흥미롭군요. 내일 당신 집을 수색해보면 이 물건 1,000조각을 잘라낸 루바시카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그 루바시카는 어떤 천이었습니까? 두꺼운 그러니까 아마포였습니까? 어떤 천인지 알게 뭡니까? 잠깐만요. 어쩌면 어디서 뜯어낸 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것은 옥양목이었고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의 나이트캡으로 꿰맨 것 같군요. 주인 아주머니의 나이트캡이라고요? 예, 그 방에서 집어왔어요. 아니 집어오다뇨.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정말로 어쩌다가 나이트캡 하나를 집어왔는데 걸레로 쓰려고 했는지도 아니면 펜을 닦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죠. 슬쩍 갖고 온 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걸레 쪽이었기 때문이고 내 방에서 그 헌금 조각이 뒹구는데 마침 이 1,500이 골칫거리였던 터라 그 헌금 조각에 넣고 꿰맸던 겁니다. 맞아요. 그 걸레 쪽에 넣고 꿰맨 것 같군요. 1,000번도 더 빨아서 걸레처럼 낡아 빠진 옥양목 1,000조각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확실히 기억난다는 거죠? 확실한지는 모르겠군요. 나이트캡이었던 것 같다는 말이죠. 아니 이딴 게 무슨 상관이람 젠장. 그런 경우라면 당신의 주인 아주머니는 그 물건이 자기 방에서 사라졌다는 것쯤은 최소한 기억할 텐데요. 절대 못할걸요. 눈치도 못 챘을 테니까요. 낡아 빠진 걸레 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땡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낡아 빠진 걸레 쪽. 바늘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실은요.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은 싫습니다. 됐어요. 마침내 미차가 화를 냈다. 어쨌거나 이상한 노릇이군요. 정확히 광장의 어느 지점에서 이 부적 주머니를 잃어버렸는지 완전히 잊으셨다니. 그럼 내일이라도 광장을 썰어보라고 명령해 보시죠. 찾으실지도 모르겠군요. 미차가 피식 웃었다. 됐어요. 여러분 됐습니다.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그가 결론을 내렸다. 훤히 보이는군요. 여러분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일에 있었어도 눈꽃만큼도 안 믿는군요. 하긴 내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까. 도대체 왜 비밀은 털어놓아가지고 내 얼굴에 다 똥칠을 한 거야 젠장. 여러분한테는 고작해야 웃음거리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을 보니 똑똑히 알겠군요. 이건 검사님 덕분에 내가 이 지경에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축하는 뜻에서 노래라도 부르시죠. 여러분은 저주받을 겁니다. 이 고문자 양반들. 그러니까 이 근사는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의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검사와 예심 판사는 입을 다물었다. 1분 뒤 그는 고개를 들고 어쩐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찾아와 버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그 얼굴에 드리워진 가운데 그는 어쩐지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서 그 앞뒤를 잃은 양 앉아 있었다. 어쨌거나 일을 끝내기는 해야 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정인신문으로 넘어가야 했던 것이다. 시간은 아침 8시였다. 촛불은 이미 오래전에 끈 상태였다. 미하일 마카로비치와 칼가노프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방안을 들락날락거렸는데 이번에는 둘 다 다시 나가버렸다. 검사와 예심 판사도 굉장히 피곤한 모양이었다. 막 밝아온 아침, 날씨가 영 짓궂어서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있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미차는 아무 생각도 없이 창문을 쳐다보았다. 창밖을 좀 내다봐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가 니콜라이 펴르표노비치에게 물었다. 얼마든지 보십시오. 상대방이 대답했다. 미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초록빛의 작은 유리창들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창문 바로 밑으로 지저분한 길이 보였고 저기 더 먼 곳 축축한 안개 속으로 보이는 창백하고 볼품없는 거뭇거뭇한 몇 열의 오두막들이 빛 때문에 더욱더 창백하고 거뭇거뭇한 것 같았다. 미차는 곱슬머리 금박의 포이보스를 그 첫 햇살과 더불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런 아침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더니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젓고는 고문자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러분, 그가 소리쳤다. 내가 끝장났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제발 부탁인데 그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정녕 그녀마저도 이대로 나와 함께 끝장나는 겁니까? 그녀는 순결해요. 그녀가 어제 모든 일이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한 건 제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앉아있으면서 밤새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말 좀 해주시죠. 예, 제발요. 지금 그 여자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점에 관해서라면 걱정 붙들어 매시죠.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검사가 곧장 이렇게 대답했는데 마음이 매우 급한 모양이었다. 당신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여자분께서 폐를 끼칠 만한 이유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마음 편히 가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분이시죠. 이렇게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걷어주시다니. 자,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서둘러야겠죠.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정인신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당신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우선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안 될까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모두 그 정도 고생은 한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아래층에 차가 준비되어 있다면 일단 한 잔씩 마시고 나서 계속하고 또 계속하기로 결정을 봤다. 간식을 들며 정식으로 차를 마시는 일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래층에는 정말로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곧 위층으로 가져왔다. 미차는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상냥하게 권하는 찻잔을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청해서 개걸스럽게 마셨다. 대체로 그는 왠지 심지어 놀랄 정도로 기진맥진한 표정이었다. 원래 장사 같은 힘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룻밤 술판을 벌였다고 한들 덧붙여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다고 한들 무슨 큰일이야 있겠는가. 하지만 정작 미차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때때로 모든 물건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빙빙 도는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를 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